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 후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차린 가게가 잘 돼서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해서 돈을 버시고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을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버시고 부유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밑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명품 등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래서 저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받아주었고 6개월 연애 후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바람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참 바쁜 와중에 친구놈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볼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를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인데 전화를 그렇게 하냐? 네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아냐?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웬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봐서는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던데. 감시 잘해라. 말도 안 되는 친구 전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많이 바빠서 잘 못 챙겨줘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뽑아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온다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 가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할까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웬일이냐? 야, 민서가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 줘. 나갈게. 아내는 집에 들어왔고 저는 친구 녀석이랑 술 한잔 잠깐 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랑 술을 마시며 속에 있던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 맡고 해주는 믿음직한 친구여서 힘들 때 자주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철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근데 웬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뭐? 재수씨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남자야. 재수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가 생겼겠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 나이잖냐? 그러니까 혼자 일찍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졌겠지. 그리고 너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일하느라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 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지.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나 봐라. 나이 먹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잖아. 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쁘고 계약권 따내느라 접대하고 하면서 술 많이 마시긴 했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너무 찌긴 했어. 그치? 그래, 임마. 같이 헬스나 다니자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선물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알지? 선물 공세도 팍팍 하고. 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선물 사다 바치더니 결혼하고는 선물 공세도 뜸해지니 재수 씨도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마음이 식었나? 생각할지도 모르지. 10살이나 어린 와이프 얻었으면 평생 잘해야지 이놈아. 요즘 사업 확장하느라 너무 바빴잖아. 너도 알면서. 그래,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 웬 꽃이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했어. 안 그래도 되게 섭섭했다고.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 뜨거운 밤을 선사해줬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면서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랑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용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임마? 야, 너 네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를 왜 해?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삐진 거 다 풀었다. 개뿔? 야, 나 지금 네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뭔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가? 아휴, 등신. 민석이 새끼랑 네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둘이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 새끼야.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 놈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났다니.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용이 놈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가져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용이 놈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와?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수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을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저녁 준비해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지 뭐. 아, 내일 저녁에 민석이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주라. 민석 씨? 갑자기 민석 씨는 왜? 아, 민석이가 맡은 사업 하나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은 민석이 본 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까지도 그놈이랑 모텔에서 뒹굴다 왔으면서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민석이 놈이 집으로 왔어요. 재수씨,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재수씨 선물. 저 샤인마스켓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감사해요. 이룬이 이 녀석이 알려줬죠. 지들끼리 아주 쇼를 하는 걸 보니 우스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꺼내 마셨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아, 나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너무 취했나 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먹으니까 확 취하네. 이룬이 많이 죽었네. 그러니까 임마 운동 좀 하고 그러라니까. 민석 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가고 그러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돼가고 있어요. 민석 씨는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좀 민석 씨 보고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야, 민석아, 미안하다. 먹고 가.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뭐. 쉬어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완전 뻗었어. 이른이 저는 몸 관리 좀 하라니까. 뭐 얼마나 먹었다고 뻗냐?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거지. 저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저럴걸? 내가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주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반했지. 우리 여기서 할까? 낮에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룬이 있는 집에서 할 생각하니까 흥분되고 좋은데? 일로 와. 지들끼리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님 방에도 침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방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두 사람의 입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방문을 열었어요.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더군요. 좋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이루나,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이혼할 준비하고, 정민석, 너는 내일부터 일해서 손 떼라. 나올 생각 하지 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 다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더러우니까 둘 다 옷 입고 나가. 똑똑히 봐. 네가 나 버리고 놀아난 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너네 크게 실수한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원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들기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답니다. 제가 출장 가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집에서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바람이 났나 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아내한테 소홀했던 내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몸으로 내보낼 생각이고 그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가 되었건 그렇게 마음을 다주며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잖아. 내 비밀은 좀 독특해. 나는 속옷을 입지 않아. 그래, 팬티를 안 입는 게 내 습관이야.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그게 습관이 되고 지금은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익숙해졌지. 이런 얘길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친구들, 가족, 절대 아니지. 남자친구, 그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남친이 없어. 사실 연애 같은 건 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한테 중요한 건 자유야.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녀. 물론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묘한 쾌감이 흐르고 있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혼자 간직한다는 것. 그게 주는 짜릿함이랄까? 그날도 그랬어.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내겐 전혀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어.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하나쯤 있지. 누군가는 남몰래 바람을 피우고 누군가는 밤마다 도박 사이트를 들락거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얼굴 뒤에 온갖 비밀을 숨기고 살겠지. 근데 내 비밀은 조금 독특해. 나는 팬티를 입지 않아.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아마 별별 반응이 다 나올 거야. 더럽다는 사람, 변태 같다는 사람, 심지어 이상한 취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 하지만 이건 취향도 변태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자유로운 거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대학생 때 우연히 해봤어.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거든. 속옷이 불편해서 그냥 한 번 안 입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고 편한 거야. 마치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어. 그 후로 가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지. 그리고 이제는 팬티를 입는 게 더 어색해. 내 몸에 뭔가 걸쳐져 있다는 느낌이 답답해지더라고. 회사에서의 일상. 회사에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해. 회의실에 앉아서 서류를 넘기고 커피를 홀짝이고 사무실 복도를 걸어다녀.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지. 하지만 나는 알아. 내 다리 사이로 아무것도 걸친 게 없다는 걸. 그게 나만 아는 비밀이라는 게 묘한 쾌감을 줘. 오늘은 팀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 나는 딱 붙는 정장 치마를 입고 있었지.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풀고 다리를 꼬고 앉았어. 그러면서 슬쩍 주위를 둘러봤지. 남자 직원들 몇 명이 내 쪽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 그래, 그 눈빛.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날 쳐다보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치마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상상을 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 그때 팀장인 윤 과장이 내 옆에 앉았어. 그는 40대 초반의 능력 있는 남자였지. 나름 관리도 잘해서 살짝 나이 들었지만 매력이 있었어. 사무실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 오늘 자료 준비 잘했네.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거 알지?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윤 과장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 순간 내 다리가 살짝 벌어졌어. 아주 미세하게. 윤 과장은 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다가 슬쩍 푸는 걸 봤을 거야. 그 눈길이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어. 그가 시선을 돌리면서도 한 번 더 내 쪽을 훑어보는 걸. 혹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혹시 윤 과장이 뭔가 눈치챘을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일까? 회의가 끝난 후 윤 과장이 나를 불렀어. 김대리,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윤 과장은 나를 회의실 뒤쪽 작은 브리핑룸으로 데려갔어. 여긴 보통 10일 면담이나 소규모 미팅을 할 때 쓰는 공간이라 조용했지. 안으로 들어서자 윤 과장이 문을 닫았어. 김대리, 요즘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더라. 그는 책상 위에 가볍게 기대며 나를 바라봤어. 나는 가만히 서서 그의 시선을 마주했지.
감사합니다, 윤 과장님. 특히 오늘 프레젠테이션 아주 좋았어.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는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천천히 훑었어.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지. 뭔가 색다른 분위기가 있네. 요즘 기분 좋아? 그 말이 묘하게 들렸어.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뭔가 찌릿하고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 혹시 그가 눈치챘을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일까? 네, 뭐 요즘 컨디션이 좋은 편이에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 하지만 그 순간 윤 과장의 눈빛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 그가 내 치마 쪽으로 슬쩍 시선을 내리깔았거든. 그가 뭘 본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일상 속의 비밀. 나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습관을 즐겼어. 출근길,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심지어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도 다들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 이 순간에도 내 몸이 자유롭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 오래된 친구들이랑 한강 근처에서 술 한잔하기로 했거든. 오랜만에 모임이라 나름 신경 써서 입고 나왔지. 블랙 미니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당연히 속옷은 생략.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들은 반갑게 나를 맞아줬어. 맥주잔을 부딪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내 옷차림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꺼냈어. 근데 너 요즘 스타일 좀 변한 것 같다. 어떤 스타일? 뭔가 더 과감해졌다고 해야 하나? 예전엔 좀 단정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좀 더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나도 느꼈어. 뭔가 좀 달라졌어. 너 연애하냐? 나는 피식 웃으며 술을 한 모금 삼켰어. 아니, 연애 같은 거 안 해. 뭐야, 그럼 썸이라도 타는 거 아냐? 글쎄. 나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잔을 기울였어. 친구들이 내 변화를 눈치채는 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지. 사실, 난 단순히 옷차림만 바꾼 게 아니야. 내 안에 어떤 태도가 바뀐 거야.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윤 과장이었어. 위험한 시선.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윤 과장의 눈빛을 떠올렸어. 그가 내 치마 쪽을 흘끗 본 것 같았는데 그게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뭔가 눈치챘을까? 며칠 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윤 과장이 슬쩍 내 자리로 다가왔어. 김 대리, 오후에 잠깐 회의 끝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간단한 얘기야. 끝나고 회의실로 와.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어. 하지만 내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지. 설마 그날 내 다리가 살짝 벌어졌던 거? 혹시 진짜로 눈치챘다면? 나는 그와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묘하게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감정이 섞여들었어. 그리고 결국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천천히 회의실로 걸어갔지. 회의실 문을 열자 윤 과장은 창가 쪽에 서 있었어.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봤지. 회의실엔 우리 둘뿐이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앉아.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 그는 내 맞은편에 서서 잠시 나를 지켜보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 김 대리,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네. 뭐랄까 분위기가 변했어.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뭔가 더 대담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어. 내 심장이 두근거렸어. 설마 정말 눈치챈 걸까?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 그냥 기분 탓이겠죠. 요즘 일에 좀 집중하다 보니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자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 그런가? 하지만 난 직감이 좋은 편이라서 말이야.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 그리고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나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지. 오늘도 그래. 아까 회의 때도 그랬고. 그 순간 내 몸이 조금 굳어졌어. 분명 내가 다리를 꼬았다가 푸는 순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낸다는 건 뭔가를 봤다는 뜻이겠지. 나는 애써 침착하게 웃으며 되물었어. 회의 때 뭐가 어땠는데요? 그러자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정말 모르는 척할 거야?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 사람 눈치챘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먼저 인정할 수는 없었어.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윤 과장님, 혹시 무슨 오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몸을 숙이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 그의 향수가 은은하게 퍼졌고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 오해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내 반응을 살피듯 천천히 말을 이었어. 김대리, 난 직감이 좋다고 했지? 그리고 사람을 잘 관찰하는 편이야. 그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어. 너 오늘 팬티 안 입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머릿속이 하얘졌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 아니, 어떻게?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아주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어.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난 확신해. 넌 일부러 그런 거야, 맞지?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어. 하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어. 과장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김대리,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건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덜미 잡힐 수도 있거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흘끗 바라보곤 유유히 나가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 내 비밀이 들킨 걸까? 아니면 그저 그가 나를 떠보는 걸까?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거였어. 위험한 게임의 시작. 그날 이후로 윤 과장의 시선이 달라졌어. 그는 대놓고 나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내 치마 밑으로 시선을 흘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마치 나는 내 비밀을 알아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지. 나는 그런 그의 반응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던 날이었어. 사무실엔 나랑 윤 과장만 남아있었지. 김대리,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왔어. 나는 고민했어. 이 상황에서 그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건 마치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요. 뭐 먹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둘만의 위험한 시간이 시작되었어. 나는 윤 과장과 단둘이 사무실을 나섰어. 사무실 복도를 걸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도 윤 과장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이 쓰였지. 사무실 건물을 나서니 밤 공기가 싸늘했어. 우리는 근처 조용한 일식집으로 향했어. 여기 어때? 조용하고 괜찮은 곳이야.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고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 잡았어. 사케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시킨 후 그는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물었어. 김대리, 너 원래 이렇게 대담한 성격이었어? 나는 술잔을 들고 살짝 웃어 보였어. 대담하다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건 이제 그만하지. 그가 술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지. 윤 과장님,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아니, 난 확신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순간 내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 하지만 나는 들키지 않으려 했어. 나는 여유로운 척하며 사케를 한 모금 마셨어. 그래서요? 설마 그게 문제라도 되나요? 그는 천천히 웃으며 술잔을 내려놨어. 문제? 글쎄, 그건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 마치 나를 시험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내 반응을 살피고 있었지. 긴장과 유혹 사이.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더 묘해졌어. 대화는 가벼운 농담으로 흘러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어.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 김대리. 네. 넌 내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그는 내 비밀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 위험한 게임이라뇨? 나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었지만 그가 천천히 몸을 숙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 너 지금도 그렇지? 그의 시선이 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어. 나는 본능적으로 허벅지를 모았어. 과장님,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일부러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날 뚫어져라 바라봤어. 아냐? 난 아주 제정신이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내 비밀은 이미 그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나는 이 게임에서 밀려나고 있었어. 하지만 묘하게도 그 사실이 나를 더 자극하고 있었어. 위험한 선택.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함께 걸어 나왔어. 거리는 한산했고 밤바람이 살짝 차가웠지. 집은 어떻게 가? 그가 물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어. 택시 타고 가려고요. 그럼 내가 태워다 줄까? 그의 제안은 너무 자연스러웠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차로 갔어. 차 안은 조용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의 손이 핸들을 쥔 채 가볍게 떨리는 걸 느꼈어.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분명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 그리고 차가 신호에 걸렸을 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 김대리. 나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 네.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내가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면 나도 빠질 생각 없어.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어. 이제 선택은 내 몫이었어.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옥상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 윤 과장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고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어. 그가 내 쪽을 돌아봤어. 아무 말 없이 가볍게 웃더라. 나도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봤어. 이상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상사였을 뿐인데 이제는 그가 나를 꿰뚫어보는 느낌이었어. 그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 이런 얘기는 남들 들으면 안 되잖아. 그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난간에 기대 섰어.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어.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이었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가 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김대리, 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그 말의 순간 멈춰 섰어. 기다렸다니.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손에 든 커피잔을 꼭 쥐었어.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 너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걸 나한테 확인시키려 하고 있었어. 그날 내 치마 사이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봤을 때 난 확신했어. 넌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걸. 숨이 턱 막혔어.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 이미 도망칠 수 없었어. 그리고 나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윤 과장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 들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과장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어. 아니, 차분한 척했어.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 그는 작게 웃더니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는 내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왔어. 너무 가까워서 그의 향수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어. 정말 모르는 척할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그 눈빛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 그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거든. 내가 내 비밀을 들켜버린 이상 너도 선택해야겠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 이제 내가 도망칠 수도 있었고 이 게임을 계속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이 게임은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걸. 아니, 어쩌면 내가 시작한 게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윤 과장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어. 그래요. 내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 윤 과장의 눈빛이 반짝였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이 게임 계속하죠. 그 순간 윤 과장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떠올랐어. 바람이 불었고 치맛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어. 그리고 그와 나, 우리 사이의 위험한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어. 이제 후퇴는 없었어. 게임은 계속될 거였어. 그리고 나는 그 끝을 모르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3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와 작년 12월에 결혼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6개월 전부터 회사 교육이 있다며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1박 2일을 다녀오길래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내주며 주말에도 혼자 볼일을 보며 보냈죠. 주말마다 생겨나는 잦은 출장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에 그러더군요. 당장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 본인 집에서도 빠른 결혼을 원해서 당장 안 할 거면 헤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당장 결혼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바뀐 여자친구의 휴대번호를 알게 되었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더군요.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는 덤덤했지만 제가 무능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놓친 건 아닌가 싶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결혼 준비하는 전 여자친구의 새롭게 업로드되는 카톡 프로필 사진만 쳐다보며 그리워하다 어느 날 보니 올 8월에 출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을 접고 여친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카톡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여자친구의 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이 괜찮냐고. 그날 만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용인즉 애가 생겨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고 2개월간 타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했지만 남편 집 측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과 온갖 시집살이를 했다더군요.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서 형편이 넉넉지 못한 탓에 친정집은 지금도 방 2칸짜리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꼭 결혼하면 번듯한 집 있고 부모 재산 많은 시댁으로 시집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네요. 그래서 날 버리고 그놈한테 시집을 간 거였고 이후 시댁에선 돈 보고 결혼했다며 병도 없고 아버지 없이 자라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며 여자친구가 하는 짓마다 무시만 당하다가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대우가 달라지지 않자 친정에 와서 쭉 지낸다며 남편이란 장자는 마마보이인지 아내 편은 들어주지 않고 아내가 친정에 와 있는데도 명절 때 딸랑 한 번 오고 이제는 연락도 뜸해졌다더군요. 저도 정말 놀랐던 건 출산했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시댁이 아주 유별나서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의 머리카락을 채취한 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군요. 친정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시댁에서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유전자 불일치가 떴다네요. 그 집 남편 집안에서 소송을 걸며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며 현재 여자친구 꼴이 많이 아니랍니다. 언니랑 얘기 중 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보고 아이랑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온 세월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랑 바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애가 아니니 이제 저를 검사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집안도 주위 지인도 전 여친이 결혼한 거 알고 있고요. 일단 언니 말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얼굴 좀 봐달라고. 태어난 애도 한 번만 좀 봐달라네요.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제 아이라면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짜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그리고 얼마 뒤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누나랑 둘이 가고 거기는 전 여친과 어머니 이렇게 나오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누나랑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간에 오더군요. 어머니랑 둘이 온 게 아닌 전 여친,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기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더군요. 들어와서 거기 어머니 첫 마디가 얼굴 좋아 보이네. 우리는 집안이 풍비박살나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러더군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본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 후에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저도 그때부터 예의를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상황이 저렇게 되었으니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하자며 얘기를 했고 저는 왜 내가 확인해야 하냐 하며 저 여자가 나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 관계도 가지고 날 차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고 그 아이가 친자 불일치라고 이제 나한테 확인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 어머니가 지나간 과거는 말하지 말자네요. 지금 애 아빠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옛 이야기 꺼내서 뭐 하냐고요. 전 여친도 어찌나 당당한지 얼굴도 똑바로 들며 저희 누나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그쪽 온 가족이 저희 남매 잡아먹을 듯이 말로 몰아붙이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제가 소리 지르고 조용시킨 뒤 요점만 얘기했습니다. 친자 확인 거부할 거고 하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쪽 어머니는 지금 머리카락 뽑고 친자 확인 후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만약 지금 친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송 걸고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양육비부터 전부 청구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나도 소송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하며 누나랑 나왔습니다. 솔직히 오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여친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게 가여워서 다음 주에 만나서 밥 한 끼 사주기로 했습니다. 아기 용품도 필요한 게 많다면서 밥 먹고 사주기로 했었고요. 그 생각을 가진 게 무색할 만큼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어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소송 걸겠죠. 저한테도 많이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아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저쪽 가족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제 아이가 맞을까요? 세상 참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쉬는 날 날이 너무 좋아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박았는데 당연하게도 100대 0이 나왔고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였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게 제 과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입원해서 치료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안 좋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병원에 2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병원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밥 먹으려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웁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그때가 유일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찜질 치료 비슷한 것을 했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오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 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이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줬어요. 치료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맨사리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이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요즘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의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30분 이상 있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한 2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진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 마주 볼 일도 없었고 그녀의 손길에 제가 반응이 오더라도 엎드려 있어서 가릴 수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많이 쌓여졌어요. 손만 대도 민감해진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젤을 마르고 제 몸을 만진다고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똑바로 누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근육까지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치료만 하고 있었고 커튼 속에 그 방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남녀 둘이서 커튼 쳐진 좁은 공간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을 다 내놓고 있었는데 오직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있는 여자가 제 몸을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의식하며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흘렀고 1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라텍스 장갑에 낀 손으로 만져주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나도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순간 창피해서 혼났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다시 말없이 치료가 진행됐어요. 여전한 제 아래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던 그녀가 결국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이죠. 진짜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원래 아무한테나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진짜 예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반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고 퇴원하고 나가서도 보고 싶다고요. 이런 고백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손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와서 누워있는 제게 뭔가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짜릿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 아래로는 그녀가 계속 제 허리 쪽을 만져주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숨도 못 쉬게 덮쳐오는 그녀의 립스는 제정신을 멀리 달아나게 해버렸어요.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녀와 몰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원하는 날 그녀에게 찾아가서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와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약간 통통한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사랑도 빠르고 고백도 빠르고 진도도 정말 빠르게 나갔어요. 제가 퇴원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만나서 술 마시고 입맞춤하고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잘 만나면서 사귀고 있고 요즘도 가끔 제게 그런 방법으로 입맞춤을 해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게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덕분에 푹 쉬면서 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덕분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을 만한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남자들만 득실득실거렸어요. 남중남고를 나와서 대학도 공대를 다니다 보니 주변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자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여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여자 없는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술도 남자들이랑 마시고 노는 것도 남자들끼리 놀다 보니 대체 주변의 다른 놈들은 어디서 여자를 만나길래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몇 번 시켜준 적이 있는데 살면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꼬셔야 하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소개받는 여자들마다 2번 다시 만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는 나의 여자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주말이 되면 결혼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거나 모여서 족구하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주변 꼬이는 사람은 전부 남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저처럼 총각은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하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낚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딱 한 번만 가자면서 모처럼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 마시며 놀다가 오면 된다고 하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같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요즘엔 통 만나기가 힘들어서 아쉬워하던 참이었어요. 자기가 다 준비해서 우리 집 앞으로 데리러 올 테니까. 저는 당일날 몸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아파트 앞으로 내려갔더니 친구 결혼할 때 장인이 사줬다고 하는 멋진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만 봐도 부럽고 기가 죽을 맛이었는데 결혼식에서의 친구 아내를 보니 정말 예뻐서 또 한 번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친구 차에 올라타서 한참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 했는데 뒷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여자가 앉아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재수 씨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가 저랑 낚시 약속을 잡은 것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약속이 깨지면서 자기도 낚시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기 전에 마트 들러서 장도 다 봤고 저는 그냥 몸만 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오면 되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여자 앞에만 서면 당황하고 떨리지만 친구의 아내인데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가서 즐겁게 놀다가 오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짧은 반바지에 몸에 딱 달라붙는 나시티를 입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러 가는데 좋은 복장은 아니어서 어떻게 저렇게 입고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 봤을 때도 진짜 남다른 외모였지만 이렇게 사석에서 보니 더 이쁘더라고요. 저와는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나 마찬가지라서 서로 어색했어요. 그래도 차 안에서 인사도 나누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 점차 서로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려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고 점점 인적도 드문 산골짜기로 들어가길래 낚시터를 무슨 이런 곳으로 가는 건가 싶었어요. 친구는 자기가 알아둔 포인트가 있다면서 아직 소문도 별로 안 났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놀다가 올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낚시터는 친구 말대로 아무런 인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가 넘었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짐도 내리고 텐트도 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다들 굶고 여기까지 온 거라서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일단 대충 세팅하고 고기 구워서 밥부터 먹을 생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텐트 치고 재수 씨는 밥 먹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날은 덥고 힘들었지만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땀 흘리고 있으니 기분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텐트 치고 세팅이 끝나니까 친구가 차에 모든 낚시짐을 내려서 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낚시도구는 다 가져오고 미끼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자기가 가까운 시내 나가서 사온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차 끌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재수 씨랑 둘이 남게 되니까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1시간도 넘게 기다려도 친구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낚시도 못하고 할 게 없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재수 씨가 먼저 저보고 식사하면서 기다리자고 해서 고기 구워서 밥을 먹었어요. 둘 다 배가 너무 고팠던지라 고기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술이 빠질 수도 없어서 맥주도 마셨어요. 제 여자는 아니지만 이쁜 재수 씨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말도 잘 통하고 편했습니다. 어색한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둘 다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더니 점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녀도 저를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살짝 술이 취해서 알딸딸해졌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제 친구는 아직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 날씨가 쌀쌀해져서 춥더라고요. 그녀와 둘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텐트 안쪽도 서늘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이 정도로 추울 줄은 몰랐어요. 둘 다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녀가 술이 깨면서 너무 추운지 이빨까지 딸깍거리면서 추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감기 걸리겠다 싶어서 이불 속에서 그녀를 살짝 안았고 그녀가 깜짝 놀랐지만 제 품 안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지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친구가 돌아왔고
날이 너무 어두워서 낚시는 이미 하기 싫더라고요. 친구는 자기 혼자라도 밤 낚시를 할 거라면서 혼자서 밖에 있었고, 텐트 안에는 저와 그녀 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차피 친구는 낚시하느라 정신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재수 씨를 끌어안아줬고, 한참이 지나서 재수 씨는 제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재수 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핫팩까지 싹 다 그녀 이불 안에 넣어놓고 저는 옆에서 다른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라 잠에서 깨서 뒤를 돌아보니 재수 씨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를 안고 자더라고요. 아마 자다가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제 쪽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낚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낚시만 하고 있었고, 저와 재수 씨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밤새 너무 추웠지만 그녀의 온기가 있어서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는 적당히 아침 차려서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왠지 저는 재수 씨랑 더 어색해져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뒤로 재수 씨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친구가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주말에 한 번 더 낚시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재수 씨 데리고 올 거냐고 물었는데 저번에 낚시가 재미있었던 건지 또다시 재수 씨가 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저도 그녀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낚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낚시보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녀도 저를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의 유난히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늘 마음 졸이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아직 분가를 하지 않은 2년차 새댁이고 시부모님 외의 가족들은 전부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의 아버님께서 워낙에 깐깐하시고 뭐든 트집 잡기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 비위를 맞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버님이 집안 살림을 직접 나서서 이리저리 하시기 때문에 며느리인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제가 살림이 서투니까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시지만 저는 너무 힘이 들고 고달파 죽겠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총각 시절부터 자취를 통해 살림에 단련되신 분인데다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맞벌이 하시느라 바쁘셔서 두 분이서 같이 살림을 살다시피 하셨고 그 덕에 아버님의 살림 취미는 점점 커져갔다고 하십니다. 어지간한 요리는 몇 분이면 뚝딱 해내시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아주 재빨리 맛있게 잘하시는 데다 이미 베테랑 솜씨다 보니 요리건 살림이건 응용력도 너무 좋으십니다. 더구나 청소도 얼마나 꼼꼼히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창문 틈새 먼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히 제거할 수 있다던가 옷에 묻은 얼룩별로 제거 방법을 다 꿰고 계시고 새솥을 사면 일단은 연마제 제거부터 해야 한다면서 그 복잡한 방법을 다 알고서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나름으로 살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하고 아버님 눈에는 제가 하는 살림살이가 전혀 눈에 안 차시다 보니 저는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아버님이 지금은 퇴직하셔서 집에서 화초나 가꾸시며 소일하고 계시기에 종일 집에서 이리저리 참견을 하고 계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머님은 대체로 낮에는 동네 친구분들이랑 어딘가로 나가서 수다 떨며 점심 드시고 영화도 보고 저녁 즈음에야 오시는데 아버님은 좀처럼 밖에 나가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저 서재에서 책이나 읽으시고 화단의 화조들 이리저리 매만지며 비려주시고 그러다가 좀 잘 익은 야채들이 있으면 그걸로 전을 부쳐봐라 라던가 쪄서 뭘 만들어봐라 그러시죠. 더구나 그저 저한테 요리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요리 과정을 다 관여를 하시거든요. 워낙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평생을 사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깐깐하신지 저는 완전히 질려버릴 상황이라니까요. 지금이야 그나마 좀 덜하시지만 아버님이 한창 혈기왕성하고 젊으실 때는 동네에 뭔가 불의가 있으면 얼른 나서서 다 간섭하시고
어떻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덕분인지 저의 남편도 늘 제가 하는 살림에 간섭하고 동생들이 독립해서 살면서 돈을 낭비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활이 엉망인 것은 아닌지 늘 전화해서 물어보고 집 안팎을 두루두루 살피며 언지를 하는 통에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 두 남자 때문에 완전 죽을 맛입니다. 그런 남편과 아들의 성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시달리고 있을 제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듯이 때때로 어머님은 제게 대충하라며 두둔하시죠. 그저 보는 앞에서만 이해하며 공손히 대답하고 그저 제 스타일대로 해버리라고 하시면서요. 아버님이건 제 남편이건 비위 다 맞춰주기 힘들다며 그러려고 마음먹는 순간 완전 미쳐버린다고까지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결혼 35년이 넘은 지금까지 집안일은 거의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음식도 없고 청소건 뭐건 잘하는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애초에 두 분이 연애할 시절부터 이 깐깐한 남자랑 살면 아주 고생이겠다 하는 생각을 미리 하시고는 아버님이랑 결혼도 하나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죽자사자 매달리시며 집안 살림이건 뭐건 다 해줄 테니 그냥 결혼만 하자고 하도 졸라서 하신 거라더군요. 어머님은 워낙에 자유로운 분위기에 친정에서 오빠들 여럿의 호의를 받으며 아주 공주 대접받고 자란 고명딸이셨고 친정 부모님도 집안일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시키며 애지중지 키우셨기에 처녀 시절은 아주 자유롭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들 어머님이 좋은데 시집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 가난한 대학원생이던 아버님과 연애를 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하겠다고 하자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버님이 버는 것도 없다 보니 어머님 친정에서 돈을 주어서 집을 얻고 생활비도 타다 쓰고 하여간 어지간한 것은 전부 친정에서 가져다 썼으니 아버님은 처가에 가면 늘 궁상맞은 얼굴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철없는 매력과 자신의 꽉 짜인 삶의 태도가 만나면 어느 정도는 융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껏 성심껏 살아오셨다 하고 모든 집안일은 아버님이 전담하시면서 가정이 그럭저럭 유지돼 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저의 남편은 아버님을 그대로 빼박아서 저와 연애하던 시절 내내 서로 다투게 되는 화근을 만들어냈고 저는 연애 시절 내내 남편의 깐깐함에 질려서 몇 번이라 헤어질 결심도 했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다, 화장이 너무 진하다, 음식을 먹었으면 즉시 이를 닦아야지. 왜 그러고 있냐? 핸드백 안은 대체 언제 청소하고 안 한 거냐? 옷을 때 잇몸 안 보이게 조심 좀 해라. 거기다 소금을 더 이상 왜 치냐? 병 걸리고 싶냐? 하여간 저는 정말이지 사사건건 조바심 나서 이 남자를 만나기가 너무 싫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시집왔습니다. 더구나 남편이랑 완전 똑같은 시아버님을 종일 상대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어머님은 일찌감치 그런 점에 통달하시고는 그러려니 하시며 신경도 안 쓰고 여태껏 사셨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아버님 모두의 닥달에 전부 시달려야 하니 고생도 이중 삼중입니다. 게다가 내성적인 제 성격상 그저 웃으며 받아넘기지를 못하겠고요. 아버님과의 대화란 것도 늘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이 나고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려 해도 수긍을 잘 안 하십니다. 미리 마음의 답을 다 정해놓은 상태로 제게는 통보하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기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별로 없으시고 그런 연유로 감정이 상하게도 만드십니다. 남편에게 아버님의 그런 점을 이야기해도 그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나무라기만 하니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네요. 우리 사이에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도 가정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제가 심적으로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핑계를 대고 얼른 시댁에서 나가서 살고 싶은데 한 몇 년은 같이 살자고 하시니 그런 핑계는 안 통할 게 불보듯 뻔하고요. 제가 뭐하러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나 싶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스트레스 받으려고 결혼했나 싶어서 화도 너무 나네요. 저는 그저 화목하게 가족끼리 정답게 오순도순 사는 꿈을 꿨는데 자꾸 제 꿈에서 멀어져가는
결혼 생활인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죽겠습니다.